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정옥식의 진짜 안보.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7월 12일 정옥식의 진짜 안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평화네트워크 연구원 문채원이고요. 옆에는 정옥식 대표와 이소민 그리고 전다현 인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 댓글을 상당히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해보셨나요? 진짜 감동와 네. 울었잖아요. 지난주 방송에서 흡수한 게 좀 효과가 네, 있었나요? 진짜 예. 너무 감사드리고 W 트로이카님, 헛개비님, 그리고 PSM 8048님 응원의 댓글 그리고 초창기부터 함께 해오신 애청자라고 하시는데 정말 네. 감사드리고 네.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나의 길은 이 길 네. 그리고 OK 마리님이 또 여러 가지 질문을 네. 하셨어요. 뭐 아, 그래요? 네, 네. 기무사 문건 공개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다고 하셔서 네. 이제 또 저희가 바로 소개해드릴 게 기무사 문건 네. 공개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바로 한번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인도를 방문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해 3월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직전 계엄령을 검토한 기무사가 군 독립수사단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가 별도의 TF팀을 꾸려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같이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장관 등 당시의 고위 관리층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 검사들로 수사단을 꾸리고 수사 과정에서 군 수뇌부의 지시도 받지 않는 독립된 수사단을 꾸리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발표했습니다. 네, 일단 뭐 청취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확인차 기무사의 이제 역할이라던가 계엄령에 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줄 수 있나요? 네. 기무사는 군 내에 이제 방첩 업무 및 군인과 군사 기밀에 대한 보안 감시를 하는 국방부에 있던 직할 부대입니다. 그리고 계엄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군사권을 발동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 제도를 말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발동과 관련한 임무나 역할이 부여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합동참모본부장이 이제 계엄사령관을 맡게 되어 있어서 합참에 계엄 학수 업무를 담당하는 과가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계엄에서 실제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참모본부는 아예 배제했다는 게 명백한 월권 행위 아닌가요? 무슨 의도로 그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뭐 제가 기무사령관이 아니어서 어떤 의도, 그러니까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네. 그러니까 탄핵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이 안 될 경우에 그러면 이제 촛불 집회가 이제 기무사가 네. 그 문건으로 하는 건 일종의 좀 폭력 시위대로 바뀌어서, 네. 그죠? 정부 특히 이제 청와대로 돌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위수령. 네. 위수령을 발동을 하고 그리고 뭐 지자체장에 요구가 있을 경우엔 군대를 투입해서 그 시위대를 진압하고 네. 그 과정에서 뭐 이른바 불상사, 네. 뭐 그 유혈 충돌이 발생해서 경찰이나 병력이 이제 인명 손실을 입을 경우엔 그걸 또 빌미로 삼아서 계엄령을 선포를 해서 아예 이제 군이 정보기관 또 언론기관까지 장악하는 네.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문건에 담겨 있어서 뭐 제가 그 다른 일들로 좀 바빠서 요 내용을 보지 못하다가 어제 그 이제 전문을 네. 이제 그 좀 한번 쭉 이렇게 봤는데 네.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맞아요. 상당히 이건 뭐 기무사가 됐던 네. 군의 어떤 기관도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네. 그죠. 네, 이건 어떤 그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군에 대한 민주적 문민 통제예요. 네. 그렇죠. 예, 맞아요. 그죠? 예, 네. 예.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헌법에 명시된 주권자로서, 그죠? 네. 주권자로서 헌법을 유린한 그런 어떤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죠? 그런 어떤 주권자의 주권 행사를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걸 물리적으로 네. 진압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기무사에서 네. 상당히 또 실행 계획까지 자세하게. 너무 아주 자세하게 깨알같이 그런 내용들을 음. 담고 있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라고 네. 할 수 있죠. 근데 또 문건에 대해서 옹호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국가에서 어떤 사태가 이뤄질지 모르는데 이런 거는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네. 구체적 실행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네. 이제 준비 미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준비만 했던 거다. 맞아요. 네. 그런데 현행 법과 절차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죠? 예. 네. 위수령, 그 위수령도 상당히 위헌적인 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수령을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현재 법령이 있는 것이고, 네. 계엄령 관련된 또 법률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엔 그 절차에 따라서 뭐 그런 일이 와서는 안 되겠죠. 네. 혹시라도 그런 판단이 있으면 기존에 있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가면 되는데 네. 국내 방첩이라고 하는 건 간첩 잡는 일인 거예요. 간첩이 네.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간첩이 발생할 경우에 이제 간첩을 이제 네. 잡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또 이제 보안 업무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무사의 역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위수령이라든지 계엄령 네. 이런 네. 부분들은 관계가 없는 건데 단순히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네. 병력수 뭐 이러면 탱크수 그죠? 네. 병력을 동원할 땐 어떤 뭐 이러면 특수 여단을 동원하고 어느 그 병력을 동원하고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마치 이제 작전 계획 네. 세우듯이 네.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설마 그쵸. 설마 네. 이렇게 했는데 진짜.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것 같아요. 네, 맞아. 저 진짜 충격받았던 게 그 문건에 보면은 진보 이렇게 해놓고 가로치고 종북 이렇게 돼 네, 있는 거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보고 맞아. 해명을 할 때 이제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이 워낙 이제 막 치고받고 하니까는 이제 네. 그 유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했으면서 진보 해놓고 가로 열고 종북이라고 해놨던 건 상당히 가치를 포함한 그 표현 아닌가요? 그러니까 촛불 세력의 주력을 종북으로 생각한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종북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 저는 그 종북은 뭐예요? 국민이 아니에요. 네. 네. 그쵸. 종북은 국민이 아니라 여차하면 척결해야 될 네. 내부의 적으로 간주하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굉장히 삐뚤어진 사고 방식이 이 문건에 고스란히 담긴 거예요. 아니, 말만 안 했지 유혈 사태를 이제 해결한다고 말은 하지만 종북이라고 해놨던 거는 네. 이제 편가르기를 확실하게 한 거잖아. 어떤 맞아. 편에서 네. 이제 사건을 바라볼 것이다. 그런 거 네. 아닌가요? 네. 약간 그러니까 군의 너무 주적은 보고. 북한이잖아요. 그쵸. 그 군을 추정하는 세력은 종북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적인 거예요. 내부의 적인. 아니 저는 종북이라는 단어가 네. 지금 시대 교과서가 아니라 제 눈으로 보게 될 줄 몰랐어요. 현재 문건으로. 네.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던. 나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문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문건에서 공식적인. 네, 공식적인 글에서 종북이라는 단어가 쓰일 수 있다니. 군이 이제 군에 대한 문미 통제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군은 사회를 정의하려고 하면 안 돼요. 네. 네. 예? 예. 그렇죠. 사회에서 합의된 군의 역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되지. 군이 사회를 정의하고, 그죠? 자기들이 판단하기에 자기들이 정의한 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 그러면 네. 이제 군을 투입하겠다라고 하는, 예? 예.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촛불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을 종북이라고 하는 건 군이 사회를 정의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종북에 의해서 청와대가 예를 들면 탄핵안이 기각돼 가지고 청와대가 위협에 빠질 경우에 네. 그죠? 예. 자기들이 정의한 사회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병력을 투입해서 강제적으로 진압하고 정보기관과 언론기관을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예.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안 그래도 여러 차례 쿠데타를 경험했던 아픈 네. 그 네. 기억들을 갖고 있잖아요. 네. 예. 이게 21세기 하고도 18회가 지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건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네. 대단히 충격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 문건을 기무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게 아니라 분명히 지시한 배후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이 나오는데 네. 누가 이런 거를 계획을 했을까요? 글쎄요, 뭐 이제 그 독립된 군 수사단 이게 이제 군 검찰뿐만 아니라 아마도 이 문건에 간접적으로 관여했던 네. 사람들은 이제 상당 부분 이제 군복을 이미 벗은 상태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민간 검찰과의 이제 일종의 좀 협력이 필요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근데 부대 편성, 이동, 작전 네.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기무사의 관할이 아니에요.
네네. 기무사의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어떤 군령권을 네. 네. 군령권을 행사하는 그런 어떤 군 수뇌부와의 뭐 교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지만 그게 명확하게 아직 뭐 드러난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기무사에서 개념계 이 컨셉 플랜으로 네. 잡은 수준인지 네.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거나 누군가와 이렇게 논의를 해서 네. 논의를 해서 작성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아주 핵심적인 네. 분야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기무사가 역사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었잖아요. 이제 방첩이 원래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군사 독재 정권의 뿌리로 또 역할을 하기도 했고, 아니면 불법적인 정치 개입이나 사찰, 그리고 12.12 군사 반란이나 5.15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 등 여러 가지 이렇게 맥이 다 있는데, 그래서 또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이제 해체를 해야 되는 것이 해산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네.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국방부 안팎에서는 기무사를 소규모 방첩부대 수준으로 해체해 국방부 전보본부 산하로 두고 쿠데타 등을 막기 위한 군 내부 감시 활동은 국정원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과거의 군사 독재 때나 이 정치 네. 군인들한테는 아주 효과적인 무기인 거예요. 그죠? 그죠. 예, 네. 예, 예. 아주 효과적인 충성도가 굉장히 높고 보안도가 굉장히 강한 네. 그런 어떤 그리고 특히 무력을 갖고 있는 네. 네. 그런 집단이니까 쿠데타에 동원되거나 그죠? 뭐 과거에 이제 보안사령부 사령관이 전두환이었잖아요. 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12.12 쿠데타도 일으켰던 이런 어떤 전례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들한테 좋은 무기이기 때문에 군사 독재나 보수 정권은 이걸 뭐 잘 활용해야 될 이런 어떤 가치들이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세월호 관련해서도 별도의 기무사가 TF를 꾸려가지고 사찰을 했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 문건으로 확인이 그렇죠. 되고 있는. 네. 그러니까 기무사는 또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하는 네. 이런 어떤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그것이 이제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만 매일 보고하는 네. 뭐 이런 네. 어떤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도가 굉장히 강한 그죠? 군 집단이기 때문에 정권으로선 굉장히 이걸 이제 효과적인 통치 기구로 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이걸 폐지할 의사가 기본적으로 없는 것이고 네. 반면에 진보 정권은 그런 어떤 이제 좀 일종의 레이드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 군에 의한 특히 쿠데타에 대한 두려움. 네. 네. 예. 그래서 어떤 이제 국방 개혁, 군 개혁에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권들이 좀 많이 주저하게 됐던 거죠. 주저하게 되는 아무래도 네. 이제 쿠데타라고 하는 경험이 있는 네. 부분이고 또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 개혁, 군 개혁이 자칫 이제 좀 안보를 등한시하는 그죠? 네. 국방에 소홀한 이런 어떤 이제 네. 정치적인 공세를 또 초래하기 쉬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보수 정권이 폐지해주면 제일 좋아요. 네. 그리고 진정한 보수라면 이런 건 없어져야 돼요. 네. 예. 보수의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이 뭐예요? 자유민주주의란 말이에요. 네. 자유민주주의 가장 기본은 군에 대한 문민 통제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런 기관들은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어떤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진짜 보수라면 이런 걸 만들어서도 네. 안 되고, 그죠?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역할을 본연의 임무를 최소화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 그동안 오랫동안 가짜 보수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걸 정권의 무기로 네. 이렇게 활용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도 독립수사단을 꾸려서 이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맡기되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 검사들로 수사단을 꾸리고 나름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려는 것 노력? 같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일단 최고 국군 통수권자가 네. 지시를 내린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기 때문에 네. 또 뭐 이제 그 어정쩡하게 했다가는 네. 굉장히 또 국민들의 또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네.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동시에 이건 상당한 또 이제 그 전문성과 의지를 네. 요하는 문제예요. 그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공군 중심으로 짜여졌다고 수사단이 이제 꾸려진다고 하더라도 네. 이들이 그 정도의 어떤 전문성과 의지를 갖고 있는지는 또 좀 의문이 들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관계자들이 이미 전역한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군 검찰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 민간 검찰도 검찰. 네. 네. 어떻게 좀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 문건이 이미 3월 달에 이제 확인을 했는데 아직까지 뭐 공개 수사도 되지 않았고 제대로 공개가 되지 않아서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국방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동시에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하나의 충격이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미 4개월 전에 네. 네, 맞아요. 이거를 이제 바뀐 기무사령관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네. 4개월 가까이 이제 뭉개고 있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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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왜 그런 건가? 왜 그런다 그래요? 변명은 선거가 있기 때문에 혼란이 올 수도 있어서 선거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제 정치적 그렇게 이유로 판단을 했다고. 해도 되는 이게 건가요? 정치에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논란이 될 여지가 많아서 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런 국방장관이 이런 그 정치적 정치적 판단을 판단을. 하는 자리있나요? 예. 지방선거에 대한 걱정에 들어서 네. 이걸 뭉개고 있었다. 네. 그리고 또 국방부 관계자는 이를 곧바로 공개하기보다는 기무사 네. 개혁을 위한 판단 근거로 삼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이제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네. 좀 의문이 드는 게 정말 이게 네. 군 그 내부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그런 항상 많이 일어나는 일이니까는 하면서 네. 그냥 이렇게 군 내부 분위기에 의해서 이렇게 지나간 건지 아니면은 이건 터지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해서 네. 이제 그냥 축소하기 급급한 건지. 왜냐면 이게 터져가지고 하면은 그 지금 군 관계자라던가 이런 현직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타격을 타격을 네. 받으니까 네. 사실 전 전자인지 후자인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물론 여기서 밝힐 수 뭐 없겠지만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네.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사실 군인도 그 국방장관이 됐던 합참의장이 됐던 기무사령관이 됐던 네. 어떤 자리에 있던 국민의 일원이에요. 네. 네. 민주시민의 일원인 거예요. 네. 예. 그렇지만 오랫동안 한국군 특히 이제 군 수뇌부들은 자기들은 일종의 그 특수한 조직이다. 네. 예? 별도의 네. 국가와 국민과 분리된 별도의 어떤 이제 국가 안의 작은 국가처럼 이런 어떤 여긴 경향들이 좀 네. 오랫동안 강했어요. 네. 예. 민간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민주 시민으로서의 어떤 이런 어떤 철학과 교양 의식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고 네. 네. 그리고 이 군에 대한 문민 통제, 그러니까 군에 대한 문민 통제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거부감도 굉장히 강한 거예요. 왜 우리가 왜 민의 통제를 받아야 돼? 문민의 통제를 받아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반발감이 굉장히 오래 있는데, 네. 그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민주주의 가장 그렇죠. 기본적인 원리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교양조차 잘 안 되어 있던 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행정부의 일원인 거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대리해서 군을 통제하는 것이 국방부의 기본인데 네. 오히려 군의 이익을 대변해서 국민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경향들이 오랫동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그 과거에 좀 그 악습이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깨달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면 누구죠? 자유한국당의 김영우 국방위원장인가요? 네. 방송 얼마 전에 잠깐 들어보니까 네. 이거 기무사가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냐 맞아요. 이런 식이었던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맞아.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네. 사람이 네. 예. 그런 정도의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단순히 무슨 진보 보수의 문제가 네. 아니고 국가의 어떤 뿌리, 그죠? 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네. 직결되어 있는 사안인데 국민의 대표인 한 사람이 국방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만큼 국회의원들조차도 네. 그런 어떤 이 민주적 군대, 군에 대한 문민 통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좀 낮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방부 대변인이 말한 걸 보면 부대변인이 이제 말한 걸 보면은 지난해 3월 말경에 이제 국방장관한테 보고된 것으로 안다. 답변을 하면서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검토한 후 기무사가 월권 행위를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네. 그냥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민 통제라던가 아니 민주주의 기본 원칙 이런 말이 없이 그냥 월권 행위라고 생각하고 아 그럼 다음부터는 안 하면 되지 하고 넘겼을 수도 있다는 약간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럼 이러면 합참 이런 거 하면 괜찮아요? 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다른 뭐 육군 참모본부 이런 거 하면 괜찮아요? 천만의 얘기라는 거예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이건 기무사의 월권행위, 단순히 기무사의 그 뭐 군기 문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물론 수사를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문건 작성에 누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이런 네. 것들이 좀 드러나야 되지만 네. 이 표현 기무사의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건 기무사뿐만 아니라 그 어떤 군주직도 이런 이제 국민 주권의 기본적 가장 그 기본 민주주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 주권 국민 주권론 자체를 갖다 부정하는 듯한 네. 이런 식의 어떤 문건을 작성하는 것은 이건 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여전히 이제 이 어떤 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군대관 국방의 역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의 정립이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그럴 것 수 같아요. 있겠네요. 진짜 기무사가 이걸 해도 되느냐 마느냐의 논점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군대가 이렇게 해도 되느냐 마느냐 그리고 민주주의의 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냐에 대해 네. 되새겨보며 한번 한반도 평화로 주제를 넘어가 볼까요? 매끄러웠습니다. 좋았어요. 네, 북미 대화 흔들리나 이거 소식 네. 한번 전해주시겠어요? 네, 북미 협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폼페이오는 지난 북미 담화에서 선의를 갖고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고 밝혔지만 북한 외무성은 미국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때문에 미국에 대한 북한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러한 와중에 전략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필립 제리코 버지니아 대학 교수는 포어 포리인 어페이스에서 비핵화 과정에 대한 일방적이고도 편중된 논의가 오히려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포괄적 프로세스를 통해 한북미 삼각 외교에서 6가지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일단 그 제리코 교수 기사랑 그 6가지 트랙은 조금 이따가 네.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 북한 외무성의 발언을 보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 측이 조미 순회 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맞게 신뢰 조성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방안을 가지고 오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고위급 회담에서 나타난 미국 측의 태도와 입장은 실로 유감이다. 또한 조미 사이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 조성만이 과거 사례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는 표현을 이제 고위급 회담이 있은 후에 외무성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외무성이 유감 표현은 했지만 격한 표현이나 뭐 원색적 비난도 없었고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그대로 간직한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래서 좀 다행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네. 좀 신뢰가 흔들리고 있지 않나.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난 7월 6일, 7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에 가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났죠. 그래서 네. 한 9시간 정도 네. 뭐 통역 시간까지 고려하면 한 4시간 반 정도 협상을 한 거죠. 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가 굉장히 좀 재밌어요. 네. 재밌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흥미로운 부분 마찬가지 표현이네. 네. 요즘 월드컵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어제 보셨나요? 네? 네. 예, 또 저기 중결승이기 때문에 아, 예, 봐줘야 맞아. 됩니다. 예. 역시. 그냥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이제 요약을 하자면 네. 그런 것 같아요. 폼페오가 이상해요. 그래서 트럼프한테 좀 SOS를 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북한이 나름대로 잔뜩 기대를 한 셈이에요. 그쵸. 기대를 그쵸. 좀 이렇게 했는데, 네. 근데 폼페오가 와서 또 비핵화만 얘기를 하는 네. 이런 어떤 상황이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신뢰가 흔들릴 수 있고, 네. 그 신뢰가 흔들면 북한이 확고하다라고 하는 비핵화 의지도 흔들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경고를 내보낸 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순탄할 거다라고는 생각지 않았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북미 공동 성명
이 일종의 총론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총론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이제 강론을 쓰는 과정에서 네. 강론을 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또 진통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예견된 일인데 네. 예. 근데 그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상황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 예를 들면 이제 총론을 썼을까 이제 일장을 써야 되잖아요. 네. 네. 일장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적어도 공동성명에 따라서 목차가 잡혔다고 생각했는데 네. 국민 공동성명 통해서 목차 정도는 잡혔다고 생각했는데 네. 목차를 다시 짜자라고 하는 게 폼페이오의 얘기였던 거예요. 아. 예.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 폼페이오는 일장은 비핵화가 돼야 된다. 네. 예? 비핵화가 돼야 된다. 네. 그래서 뭐 CVID 표현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뭐 흡사한 표현을 쓰고 네. 네. 거기에 뭐 신고 대상은 뭐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네. 또 이제 저기 검증은 어떻게 해야 되고 네. 이런 내용으로 일장을 써야 된다라고 네. 이제 폼페이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김영철은 그 뭔 소리냐? 네. 그쵸. 아니 북미 공동성명의 1항이 네. 새로운 관계 수립이고 2항이 한반도 평화. 평화체제 구축이고 네. 3항이 비핵화고 네. 4항이 미군 그 유해 유해 송환이니까 송환. 네. 이런 네 가지 합의 상황을 균형 있게 네. 그걸 이제 이행하기 위한 초보적인 이행 조치들을 일장에 균형 있게 담는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평화체제와 관련돼서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자회담. 종전선언. 네. 종전선언. 뭐 종전선언 네. 이런 걸 좀 넣자. 네. 그리고 북미 관계 개선에서 뭐 무슨 이제 그 북미 간에 예를 들면 이제 뭐 예술단 교류, 예? 네. 뭐 네. 현성월이 단장으로 있는 뭐 모란봉 악단 이런데 이제 또 뭐 미국 워싱턴이나 뉴욕 가서 한번 공연하고 네. 과거에도 있었지만 뭐 뉴욕 그 피라모닉 이런 쪽에서 와서 또 이제 평양에서 공연하고 네. 이렇게 이제 교류 협력을 통해서 뭔가 얼어붙은 관계도 좀 풀자. 네. 뭐 이런 것들을 넣자. 네. 근데 폼페이오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보였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할 일이야. 일단 비핵화부터 하자. 네. 일장은 비핵화로 쓰자. 이러니까 이제 북한이 이상한데? 그죠? 그래서 재미난 표현 중에 나온 게 그거잖아요. 예? 우리가 기대를 했던 게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했는지. 네, 맞아요. 예. 자기들이 바보였다라고 실토하는 셈이잖아요. 우리가 바보였어. 트럼프 행정부 믿었던 우리가 바보였어. 뭐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 단어가 나왔던.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네. 그렇지만 트럼프 당신은 믿는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SOS를 치는 거죠. 트럼프 하나만 보고 가는 건가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너무 올인했는데요, 근데. 근데 폼페이오가 이런 태도를 보인 이유가 네. 그 북한에 오기 전에 다른 측근에게 네. 북한의 비핵화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다 어차피 네.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포기하고 다른 걸 하는 게 낫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라는 그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네. 그런 게 원인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 7월 5일자인가요? 뉴욕타임즈에서 네. 그런 보도를 네. 했죠. 특히 네. 이제 두 가지. 하나는 트럼프가 폼페이오가 외부 전문가들한테 네. 나도 북한이 협상을 한다 해서 비핵화할 거라 생각하지 않아.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측근 참모들한테 이왕 안 될 거면 이왕 협상을 통해서 안 될 거면 우리가 그전에 했던 거 있지 않냐. 네. 최대 네. 압박과 인정. 제재 네. 다시 빨리 그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방북하기도 전에 평양 가기도 전에. 네. 근데 그 뉴욕타임즈의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만 부각시켜서 보도했을 수도 있고 뭐 정확한 건 그렇죠.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지만 그죠. 근데 폼페이오는 기본적으로 협상 회의론자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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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정권 교차론자였어요.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협상을 통해서 뭐 주고받기 이런 거는 네. 한간소리고 네. 예, 강력하게 압박과 제재 필요하다면 무력 사용까지 해서 김정은 정권을 교체해야 네. 그래야 비핵화가 가능하다. 내부 붕괴뿐만 아니라 군사 타격까지 네, 생각하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원래 폼페이오는. 네. 네. 예, 그러니까 존 볼튼 못지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랬다가 이제 지난 3월 8일 날 트럼프가 그 정용 청와대 안보실장 만나갖고 그래 나 김정은 만날게. 네. 그 폼페이오 당신이 국무장 맡고 당신 이제 갔다 와. 다 준비해. 네. 네. 실무총칙을 맡겨버린 거잖아요. 네. 이 사람의 미션이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바뀌어버린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근데 어떤 게 작용을 했는지 네. 그러니까 폼페이오가 뭐 지금도 그 공개적으로는 김정은의 약속을 믿는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내심 다시 회의론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네. 그리고 본인도
이미 평양 가서 그 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두 분 만났고 네. 또 싱가포르 정상회담 실무 총책을 맡았고 네. 그 현장에서도 정상회담에 배석했고 네. 그리고 합의문이 뭘 의미하는지도 뭐 알 거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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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가서 또 비핵화만 얘기했냐? 왜 판을 의도적으로 흔든 거냐? 네? 네, 의도적으로 네. 이렇게 판을 한번 흔들어 본 거냐? 아니면 뭐 부지부식간에 이렇게 된 거냐? 네. 여러 가지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추측을 좀 가능하게 하는 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의도적으로 한번 트럼프가 판을 흔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네. 이런 어떤 네.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좀 협상의 그 밀당처럼 네. 네. 아유 뭐 북한 너희들이 이제 곧 미군 유해를 보내줄 것처럼 얘기했는데 뜸 들이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미국의 정보기관 얘기 들어보니까 뭐 딴 데서 또 뭐 핵을 만든다며? 그러면 그거 신고해. 근데 신고 안 한다고 막 그러고. 네. 이러니까 이제 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네. 좀 일종의 밀당의 일환인 건지 네. 이런 것들은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약간 국내 정치적의 어떤 위상을 높이는 약간 네. 그런 쪽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는 그런 평가가 많이 나오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자꾸 판을 흔들다 말 깨져버리면 트럼프한테 굉장히 큰 타격이 있는 거 아닌가요? 타격이 있겠죠. 예. 타격이 있을 텐데. 네. 네. 근데 트럼프가 트럼프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타격이 커질 것 같다고 한다면 더 큰 문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덮기 일종의 위해서 더 큰. 이제 꼬리가 몸통 흔들듯이 네. 아예 이제 그걸 욕 먹기 전에 혹은 욕을 먹을 때 더 큰 판을 만들어 가지고 네.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네. 더 큰 판이라면 어떤 거? 지금 이미 미국 언론의 헤드라인에서 북미 관계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주로 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러시 이라크. 중국 무역 전쟁. 무역 전쟁. 네. 중국. 중국과 무역 지금 아마 2차 대전 이후로 최대의 지금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정도까지 올 거라고는 거의 사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한 500억 불, 네. 뭐 이렇게 시작했다가 지금 막 2천억 불. 네, 맞아요. 다음 카드로 이제 중국의 대미 수출액이 한 5천억 불이 좀 넘는데, 5천억 달러가 좀 넘는데, 네. 아예 그냥 전체 100%다 그 이제 중국의 수출품에 대해서 관세를 관세. 부과하는 뭐 이런 네. 얘기까지 네,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네. 일들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나토를 뒤흔들고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렇습니다. 나토는 서구 이른바 2차 대전 이후 서구 문명의 상징과도 같은 그죠. 존재예요. 네. 근데 이걸 지금 뿌리채 흔들고 흔들고 있어요. 있대. 뿌리채 네. 흔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푸틴하고 정상회담하고, 음. 예,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 이슈가 흥행 요소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지금. 예, 흥행 요소가 이제 상대적으로 떨어진 이런 그 상황이어서 트럼프가 지금 북미 협상이 결렬된다면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받겠지만 트럼프가 거기까지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북한에서는 트럼프한테 SOS를 치는 거잖아요. 네. 당신을 믿는다. 당신 믿는다. 이렇게 계속 SOS를 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앞으로 그런 상황들은 좀 유동적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판문점 정상회담 또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있어왔던 좀 낙관론 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차분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고 네. 그리고 일종의 컨벤션 효과는 끝났다. 네? 예. 판문점에서 펼쳐진 아주 멋진 남북 정상회담 네. 그리고 싱가포르 에서 펼쳐진 또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 이런 어떤 것의 이벤트에 따른 컨벤션 효과는 이제 끝났다. 네. 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미국이 비핵화에만 이제 집중하는 전략을 비판한 한 교수가 있었는데 필립 제리코라고 아까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요. 이 교수가 이제 비핵화에만 집중하는 전략은 틀렸다. 우리는 이제 전략을 좀 더 포괄적으로 가야 네. 된다라는 취지의 그런 기사를 포린 어페어스에다가 올렸었는데 제리코 교수가 이제 6가지 트랙을 제안을 했었거든요. 6가지 트랙 좀 설명해 그러니까 주시겠어요? 그 전에 이제 네네. 왜 제리코가 등장했냐? 네. 네. 이 양반이 좀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닌데. 네. 옆집.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아들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안보보좌관하고 국무장관을 지냈던 콘돌리자 라이스하고 친해요. 네. 친해요. 예, 근데 친한데 그래서 부시의 대북 정책이 엉망진창이었을 때, 네. 그리고 또 이제 한반도 위기가 막 고조될 때 2006년 봄인가 이 제리코가 그 대북 정책에 대한 한 2개 정도의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콘돌리자 라이스한테 전달했고 라이스가 부시 대통령한테 보고하면서 그러면서 이른바 이제 미국에서 뭐 대담한 접근, 예? 뭐 볼드 네. 어프로치 뭐 이런 네. 이제 표현들도 나왔고 제리코가 제기한 핵심적인 건 그거예요.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 정책이 실패한 이유, 특히 부시의 대북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비핵화만 얘기하기 때문이다. 네. 그게 되려면 뭐예요? 예. 평화협정과 같은 네. 예? 한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게 같이 병행돼서 논의가 돼야 되지. 네. 네. 비핵화만 맨날 얘기하면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만 더 가속화된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네. 냈던 거예요. 네. 그 보고서는 공개가 되지 않았고 네. 미국 네. 그 내부 문서로 처리가 돼서. 근데 실제로 부시 행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일정 부분 이렇게 움직였어요. 네. 네. 이거 말 된다. 그쵸. 이거 말 되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쪽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그런 제리코가 다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한 6가지 정도 이 트랙을 같이 굴려야 된다 네. 얘기하는데 이건 뭐 짧게 한번 좀 소개를 하는 근데 것 같아요. 2006년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2018년까지 하나도 이행되지 않고 네. 문제는 저망한 게 참 그런데 일단 6가지 트랙이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남북한 관계의 본질과 미래, 두 번째 북한 경제, 특히 제재를 관련해서, 세 번째 핵 안보, 네 번째 총체적인 안보, 이제 뭐 재래식 무기 사용이라던가 주한미군 주둔을 포함한 안건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도주의적 문화적 사안, 여섯 번째는 지역 안보, 이렇게 6가지 트랙을 포괄적으로 논의를 해야지 세 번째인 핵 안보만 얘기하면은 너무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논의와는 동떨어져 버리고 정치적으로 이제 이용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또 다른 여기 내부에서 나왔던 주장이 이 한반도 평화랑 핵 관련 문제는 한반도 내에서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네. 하고 미국이랑 주변국 뭐 이해 당사자국들은 좀 더 적절하게 주변에서 보조하는 역할로 이렇게 가야 한다. 그러는데 요즘 보면은 그렇게 한국 정부가 뭐 종전 선언을 해야 된다. 네. 뭐 지난번에 성명서 낸 걸 바탕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들이 오가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뭐 얼마 전에 한미일 그 외무장관들끼리 만나가지고 대담을 했다고 하는데 네. 뭐 기사가 안 나와가지고 뭐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현 상황에 대해서요. 네. 일단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아니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게 생각했던 것만큼 몇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몇 가지 이제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이게 너무 또 북미 협상 중심으로 가고 있다. 네. 예.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마땅히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남북 대화, 북미 대화, 한미 대화, 뭐 가끔 뭐 한미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양자 중심이에요. 네. 그렇죠. 예. 핵심적인 세 당사국 혹은 네 당사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미 3자 협상, 남북미 네. 중 4자 협상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한국이 좀 뭐 메신저 역할이나 중재자 역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번에 폼페이오와 김영철의 고위급 회담에서 드러난 것처럼 네. 북미 협상에만 맡겨두기엔 불확실성도 크고 리스크도 이제 크다라고 그쵸. 하는 게 그쵸. 일정 확인이 된 거예요. 네. 확인이 된 상황인데, 근데 지금 뭐 그렇다고 하면 3자 대화로 바꿔야 된다, 혹은 4자 회담으로 가야 된다, 네. 이런 것도 잘 얘기가 안 되고 있는 네. 이런 상황에 있어요. 네. 그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미중 간의 이제 무역 전쟁, 네. 무역 대전이죠. 예, 무역 대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인데,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예, 이게 지금 한반도 문제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네네. 그러니까 보니까 뭐 트럼프가 저기 폼페이오 갔다 와서 이제 첫 트위터로 그래도 난 김정은과의 계약을 믿는다. 네. 네. 예. 네. 그리고 내가 그와
했던 악수를 믿는다. 네. 그렇게 얘기했다가 또 중국 얘기를 꺼냈죠. 네. 중국이 근데 영향을 중국이 주는 거 이상해. 아닌가. 네. 뭐 우리의 미국의 대중국 그 무역 정책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좀 뭐 부정적인 영향력을 네. 행사하는 것이 맞아요. 아니냐. 나는 아니길 네. 믿지만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또 네, 얘기를 했죠. 덧붙였어요. 예. 그러면 그게 팩트냐? 네.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뭔가 유리한 카드를 쓰기 위해서 북한에 야, 너 좀 비핵화 좀 협상 그거 좀 살살해. 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네. 미국이 좀 까다로운 요구를 제시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팩트냐? 근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아니야. 예. 첫 번째는 그래요. 아니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 뭐 북미 관계 정상화 이런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안 되었고 중국도 굉장히 피곤해 왔어요. 시달리기도 많이 시달렸고. 네. 예. 그래서 그거 한반도 문제가 풀리는 건 중국의 근본적인 이익과도 부합하는데 그게 풀리지 않게 해방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선뜻 이해하기 힘든 거고. 네. 두 번째는 그런 거예요. 설사 중국이 북한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북한이 그러면 중국의 말을 고지고대로 잘 들을 네. 거냐? 네? 네. 네.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김정은은 시진핑을 의심하겠죠. 네? 의심하겠죠. 네. 그러면 그 북중 관계에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네. 네. 부분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니 이게 시진핑이 이게 내가 트럼프하고 친구가 되는 걸 좀 질투하는구나. 네. 이게 자꾸 이제 뭐 경계심을 드러내는구나. 이렇게 새기면 시진핑 입장에서 좋을 게 없는 거예요. 좋을 게 없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의 그 어떤 뭐 이제 부정적인 영향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네. 좀 과잉 해석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미국에서는 뭐 상원 의원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중국이랑 북한의 연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약간 좀 걱정스러운 게 물론 이건 좀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닌가 싶지만서도 그 11일에 나토 29개국 정상들이 CBID를 지지하는 정상 선언문을 채택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방위 분담금도 올리고 근데 뭐 그 나토 안에서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나토가 그 제일 큰 동맹 연합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뭐 거. 나토가 CVI들을 지지하든 말든 이게 이미 제가 보기엔 별 의미 없는 그러니까 근데 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건 고맙지만 그렇게 멀리서까지 막 그런 게 습관적으로 뭔가 하는 거죠, 뭐. 습관적으로 하는 거고. 예. 소련 붕괴 후 그러니까 새 주적을 찾아. 지금 오히려 나토는 결속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뿌리치 흔들리고 네. 있는 네. 상황이어서 그게 더 큰 문제겠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방위 나토 분담금 국가들한테 올려라. 방위 분담금이 아니에요. 예, 국방비를 올리라는 네. 거예요. 국방비. 네. 국방비를 GDP 대비 2%까지 올리라고. 그러니까 나토 평균이 한 1.5% 정도 될 거예요. 네. 미국을 네. 제외한. 네. 그러니까 미국이 GDP 한 4% 가까이 4% 정도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적어도 너희들이 4%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반가에서 한 2% 정도까지는 올려야 되는 거 네. 아니냐. 네. 근데 한 1.5% 정도가 돼요. 예. 그리고 2024년까지인가 그걸 이제 2%까지 올리기로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도 있고 했었는데 네. 빨리 해라 트럼프는 막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막 지금 나토 국가들 특히 독일을 막 몰아붙이고 있는 네. 막 이런 그 상황에 네.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좀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나토는 그 2차 대전 이후에 이른바 그 서구의 단순히 이것이 군사 동맹으로서만 기능해온 것이 아니고 네. 이른바 그 미국 주도의 세계 패권을 공고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축이었단 말이에요. 네. 예, 축이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이제 흔들리는 양상이다 보니까 그 여파가 지금 상당히 좀 네. 크게 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유럽에서도 그렇고 이게 정말 우리가 미국을 믿고 계속 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제 미국도 믿기 힘드니까 우리가 일종의 좀 독자적인 그 방어 체계, 그 방위 체계를 만들어야 되느냐? 네. 근데 그러기엔 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네. 그죠. 그러면 좀 러시아하고 관계를 다시 좀 재설정해야 되는 거냐? 네. 예. 뭐 이런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지금 뭐 메르켈을 비롯한
이 나토국 회원국들의 지도자들의 머리를 맴돌고 있는 네. 이런 그 상황이 있는 거죠. 그동안 유럽만의 독자적 방위 체계를 마련을 해야 된다는 논의는 많이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일부는 그렇게 돼 있는데, 네. 근데 공교롭게도 그런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럽 연합이 많이 균열되고 그랬어요. 네. 뭐 이런 영국은 이제 네. 탈퇴해버렸잖아요. 네. 네. 예, 그리고 일부 뭐 예전에 이제 그리스 뭐 이런데 또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이제 국가 그 부도 위기에 막 처하고 막 이러면서 네. 그죠? 예. 그러면서 유럽 연합, 그러니까 그 정치적 경제적 통합체로서의 유럽 연합과 군사 동맹인 나토 이게 네. 핵심적인 기둥인데, 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유럽에서 독자적인 어떤 이제 방위 능력을 확보하려면 정치적 경제적 그 이제 이 결속도 강해져야 되는데 이 거꾸로 왔던 거예요. 예. 아. 이게 오히려 이제 자꾸 이제 균열이 발생하고 갈등이 이제 커지면서 네. 네. 그런 게 잘 안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러시아 이른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고 또 크림반도를 이제 병합해 가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유럽 연합이 러시아의 이제 강력한 경제 제재를 때리고 네. 그러니까 러시아의 갈등이 막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국가들은 소련이 이제 과거 소련처럼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고 있는데 네. 미국은 자꾸 너희들이 돈 안 내면 나토 이제 그만할 수도 있어. 네. 나토는 낡은 거야. 막 이렇게 이제 미국 대통령이 막 네.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멘붕에 가까운 이런 어떤 상황에 음. 좀 처해 있는 거죠. 네, 사실 저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미국 네. 입장에서는 다른 나토 국가들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게 어떤 이익이 되는 거죠? 국방비를 늘리면 그럴 수 있죠. 이제 트럼프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럼 나토 국가들이 국방비를 늘리면 미국 국방비를 좀 줄이겠다는 거냐. 근데 트럼프가 지금 역대 최고 수준으로 국방비를 늘리고 있어요. 그렇죠. 네. 늘리고 있어요. 엄청나게 국방비를. 그러니까 지도 엄청나게 늘리면서 남들도 똑같이. 동맹국들한테 너희들도 많이 늘려 막 이런 어떤 상황이어서 네. 도대체 그걸 통해서 뭘 하겠다는 거냐. 이게 좀 잘 안 보이는 측면이 네.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하고 관계예요. 러시아의 관계도 지금 미국 그 전반적인 특히 미국 주류의 러시아에 대한 반감은 굉장히 커요. 네. 근데 트럼프는 그 주류가 만류하는 걸 뿌리치고 7월 16일 날 푸틴을 만나기로 했잖아요. 네. 예? 만나서 뭘 어쩌자는 거냐. 그 양국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거냐. 그죠? 네. 그 양국 관계를 개선하겠다면 나토가 국방력이 강해지는 건 국방력을 또 강하게 하라는 거하고 또 안 맞아요. 네. 네. 그것도 잘 안 맞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보고 있으면 이게 막 그 뇌가 분해되는 듯한. 예. 이것저것 다 해보고 네. 싶은 거 아닌가요? 뭐 하나 걸려라 이러고. 그러니까 뭘 하자는 건지 잘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는. 네. 본인은 뭘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트럼프의 거지. 매력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지 않나요? 우리를 즐겁게 트럼프가? 해주는. 흥미롭게 해주는. 흥미롭게 한다기엔 너무 위험해지는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트럼프가 외교가라기보다는 사업가여서 뭔가 좀 맨날 돈 얘기만 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정치적 뭐 뭔가 있겠지만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맨날 돈 얘기하고 무역 전쟁에서도 돈, 북한이랑 또 맞아. 비핵할 때도 네. 돈. 다 돈돈거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뭐 앞으로 지켜봐야지 또 알 수 있겠죠. 혹시 뭐 질문 더 하실 거 있으신가요? 저 아까 못했는데 궁금한 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번 기무사 문건 말고도 여러 논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여성 비하 발언이라든지 어쨌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교체가 된다든지 하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그런 가능성들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죠. 네. 그렇지만 모르겠습니다. 그 또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또 좀 이렇게 선한 분이시니까, 네. 선한 분이시고 하니까 쉽게 이렇게 장관을 바꾸고 그럴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는 측면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게 이제 여성 비하 발언도 있고, 네. 네. 또 이제 기무사 네. 문건을 갖다가 이제 뭉개고 계셨던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이 한반도 평화 시대에 걸맞은 네. 그런 국방장관이냐. 네. 어쨌든 대규모 전력 증강에 기반한 이른바 국방대역 2.0을 어떻게 되고 주도했던 있는 건지. 인물인데 여전히 좀 그걸 좀 이렇게 고수하려고 하는 듯한 네. 중요한 내용들은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니까 이게 이제 이 국가의 또 변화되는 상황에 맞는 거냐 뭐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좀 판단이 필요하겠죠. 이게 필요할 텐데 뭐 그것이 이제 언제가 됐던 네. 이제 우리도
문민 국방장관 진짜. 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면은 뭐 어떤 때는 뭐 오전에 전역하고 오후에 국방장관으로 취임하고 그죠? 뭐 이런 어떤 황당한 일도 또 많이 있었고 대개 이제 주로 그 육군 뭐 송영무 장관은 해군 출신이지만 군 장성 출신들이 네. 네. 이제 국방장관을 네. 계속 맡아왔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도 이제 좀 정말 그 민간인 국방장관 시대를 열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언제가 됐던 송영무 후임자는 후임자는 네. 좀 네. 이제 민간인이 뭐 제가 그 자리를 노린다는 뜻은 아니고 이런 깊은 뜻이 있었네요. 뭐 저는 그렇게 김칫국을 마실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니까 아무튼 그런 이제 이 군에 대한 문민 통제에 대한 확고한 민주주의 군대관, 네. 민주주의 네. 국방관 그리고 또 이제 한반도 평화 체제 비핵화를 이제 국방 정책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네. 그런 분. 그런 분이 이제 좀 이제 국방장관으로 기용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갖고 있죠. 네. 네, 그렇군요. 뭐 또 더 질문이 있으신가요? 이건 초롱초롱한 질문은 아니고 이건 네. 시청자분의 질문이 시청자가 아니라 청취자분. 청취자분의 질문인데 네.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네. 김종대 의원은 출연 소식이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네. 많은 이들이 바라고. 그 김종대 의원, 곧 모시겠습니다. 곧 그 모시는 거로. 네. 사실 좀 이렇게 지방선거에서 이제 네. 네네. 충북 그 도당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지방선거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갖고 좀 쉬셔라. 아. 쉬셔라. 그래서 이제 근데 많이 쉬었으니까. 여름 가기 전에 그럼 보실 수 있는 걸로. 쉬었으니까 조만간 네. 조만간 모셔서 네. 또 이제 말씀을 듣는 자리 꼭 마련하겠다. 아. 약속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오기 싫다면 우리가 가죠 뭐. 그것도 그죠, 좋습니다. 가죠. 네. 네. 앞으로도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청취자 나의 길은 이 길님 잘 들으셨죠? 저희가 또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리려고 노력하고 또 네.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방송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댓글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는 오늘 7월 12일 정옥씨의 진짜 한번 방송 마치면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544 941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오로리 대리 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1544 941 국민 대리운전 의리 1544 941 국민 대리운전